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동맹이든 동업이든 상대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향후 한러 관계를 염두에 둔 겁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원이나 깎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 위반이지만 우리 당국은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외교 안보 현안, 이 관련 언급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우선 우크라이나에 말씀드린 대로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한러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급적 원만하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험난한 방위비 협상이 예상되는데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타국의 대선 결과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탄탄한 동맹의 기초에서 풀어나가면 잘 해결될 거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당분간은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사안이 그거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네. 답변 내용도 이번과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은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미국 주둔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안보 서비스를 공짜로 받고 있는데 지켜줄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사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는 우리가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네.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 정부가 부대 운영과 유지비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91년부터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라고 SMA 별도의 특별 협정을 맺어서 미군 기지 운영 비용을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액수는 뭐 2, 3년, 5, 6년 이렇게 간격으로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202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9%를 올려줘서 1조 1,800억 원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매년 국방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려줬거든요. 네. 국방비 인상 비율이 연간 한 7% 정도 되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네네. 그 정도로 해줬는데 물론 주한미군이나 미 정부는 한국이 부담을 하더라도 돈을 내더라도 이게 한국인 노동자 한 9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임금과 또 이제 한국 건설회사 계약분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면서 이 방위비 협상 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엔 엘브리지 콜비라고 트럼프 재임 시절 국방부 전략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인사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차관보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장급입니다. 네. 리차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와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 여러 인사와 함께 콜비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줄곧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의 안보에서는 손을 떼고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쳐들어와도 한국이 막아야 하고 중국이 개입하면 그때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뭐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얘기죠. 6.25 전쟁의 빌미가 됐다고 평가를 받는 애칫은 라인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참모 그룹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캠프 안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죠. 트럼프의 사실상 대선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가 낸 건데요.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만 중국 견제에 크루셜, 그러니까 핵심적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중국 코앞에 주둔 중인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그 미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부추겨서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메스터도 최근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 많은 미국인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견이 아직은 미국 사회 주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체적인 시각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등 유럽 여러 국가, 특히 서방 국가들이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참석을 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7순이 넘은 푸틴 대통령이 6년간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이 취임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21세기 짜르의 대관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의 서방 국가가 이 행사를 보이콧했습니다. 작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 범죄 또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이들의 이제 강제 이주 이런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보이콧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도훈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한러 관계를 고려한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이 대사의 신입장 제정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복원 여부는 한국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리고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KF-21 전투기 개발 사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발을 빼는 수순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요약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협력의 상징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애를 먹이다 결국 결별 수순임을 공식화. 신뢰의 금이 가긴 했지만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경제와 외교 주요 파트너임엔 변함이 없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KF 보람의 사업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그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뭐 자국의 국내 정치, 부처 간 이견, 국방비 문제, 또 이제 중국의 군사 위협 현실화 등 이런 이러저러한 이제 사정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제 그간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기로 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긴 합니다. 당시 이걸 주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는 10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개발 비용 분담금을 1조 원을 깎아달라, 못 내겠다 이런 건데 지금 와서 못 내겠다는 건 뭐 계약 파기, 계약 위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무장을 제외한 이제 KF-21 체계 개발 비용이 총 8조 1천억 정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네. 이 중 인도네시아가 20% 정도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대신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3,800억 원 뿐인데요. 지난 몇 년간 돈이 없다면서 추가 납입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서야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내후년 2026년까지 2,200억 원만 낼 테니 1조 원은 깎아달라고 공식 요청 또는 제안한 겁니다. 방사청은 현실적으로 미납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고 사업 막바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파기가 되고 좀 위반이 되면은 양국의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앞으로 양국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간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제시한 핵심 기술 이전 수준에 대해서 불만이 꽤 컸다고 합니다. 올해 초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서 빼내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그리 좋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좀 돌이켜 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만든 T-50 고등 훈련기를 처음으로 구매를 해줘서 수출길을 열어줬습니다. 이후 필리핀, 태국 등도 도입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는 우리 잠수함도 샀습니다. 2009년에 양측이 처음으로 이제 전투기 개발 협력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이런 방산 협력이 주요한 방산 협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 간 친분 덕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상급 소통, 그러니까 고위급 세일즈 외교의 힘이죠.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 외교부가 밝힌 대로 KF-21 사업 매조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소통과 협의는 계속해야 할 거고요. 저는 이번 사안이 한 인도네시아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는 봅니다. 자원과 인구 대국으로서 동남아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경제, 외교 협력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를 부정적인 여파는 최소화하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도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숱한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KF-21 전투기가 보란 듯이 힘차게 날아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